대학을 졸업했죠? 그런데 운동권이 와가지고 취직을 못해서 친구가 하는 나인신문 편집장에서 일했죠? 그런데 그 신문이 폐간이 됐어요. 그래서 파리로 망명을 했는데 신문 폐간된 다음에 고향인 나인에서 추방당한 겁니다. 파리로 망명했는데 파리에서 또 추방당했죠? 그래서 벨기에로 간 거예요. 1845년에. 그래서 공산당 선언이 발표한 게 1848년 2월에 이게 2월 혁명인데 이때까지 벨기에에 살았고 1848년 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혁명정부가 마르크스를 초청을 해요. 1848년 2월 혁명 이후에 파리로 가는데 오늘 할 거는 이 브뤼셀에서 파리로 갈 때까지 기간이에요. 주로 공산당 선언을 쓰고 공산주의자 동맹과 교류하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브뤼셀도 제가 갔다 그랬어요. 브뤼셀 공산당 선언 쓴 그 술집도 갔다 그랬죠. 살던 집도 다 갔다 왔어요. 이렇게 집에 가서 이 플라크 현판이라 그래. 동판 그 동으로 만든 그 현판 알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플라크라 그래. 이걸 현판이라 그러는데 이 내가 갔던 곳에 이렇게 주소를 다 적어놨어요. 벨기에 브뤼셀과 그랑드 플라스 그죠? 9번지네. 나중에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 이 책에 이렇게 막스 앵겔스와 관련된 주소가 다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거기 현판 찾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현판 찾기,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래서 이 벨기에에 살았다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 군데 이사를 했죠. 그래서 공산당 선언을 작성한 이후에 1848년 3월 3일에 2월 혁명 직후에 벨기에에서 또 추방이 돼서 파리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혁명가들과 만나면서 공산주의 혁명운동에 결합을 했고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이 브뤼셀에서 노동자들 상대로 정치 경제에 관한 공개 강좌를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르크스는 노동자들, 특히 독일 출신 노동자들이죠. 독일 출신 노동자들에게 강연을 많이 했어요. 경제에 관한, 정치 경제에 관한 이러한 강연집을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전돼서 자본론의 그 계기? 초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계기. 자본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치 경제에 관한 초보적인 교과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것이 발전돼서 자본론이 나와요. 자본론이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이고 중요한 건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이 시기에 독일 이데올리기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헤겔 좌파 관념론자죠. 와 단절했죠. 포이에르바하를 비판한 이들과 단절해서 포이에르바하의 인간적 인물론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라고 해서 다 유물론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사회주의가 있죠. 종교사회, 기독교 사회주의 있잖아요. 그죠? 또한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는 어떤 거냐면, 야, 우리 지리산 가가지고 우리끼리 공산주의적인 공동체를 만들자. 그죠? 공산주의. 지리산에 가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 이런 거죠. 자기들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개인들끼리는 행복할 수가 있겠지만 이 사회에는 변화되지 않겠죠. 봉건적 사회주의. 봉건적 사회주의가 뭘까요? 아니 사회주의인데 어떻게 봉건적 사회주의야?
그런데 봉건적 사회주의는 공산당 선언에 나와요. 자, 봉건 말기. 봉건 말기를 한번 봅시다. 봉건 말기에 추락하는 봉건 귀족이 있겠죠? 영주. 그 다음에 부상하는 자본가, 그죠? 그 다음에 도시죠, 도시로 몰려가는 농민들. 그 다음에 급성장하는 노동자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우리가 갈등, 계급 갈등은 첫 번째는 계급 간의 갈등이 있어요. 계급 간의 갈등은 뭐야? 지배계급과, 그죠? 피지배 계급의 갈등이죠. 이런 갈등만 있는 게 아니야. 계급 내의 갈등도 있어요. 계급 내의 갈등. 뭐 간단하겠죠.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지배계급 내의 갈등. 봉건 말기다. 지배계급이 봉건 말기니까 봉건 귀족이죠. 봉건 귀족과 자본가의 갈등. 자, 봉건 귀족은 뭐예요? 농촌이죠?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 농촌. 그래서 그죠? 농노를 기반으로 해서 농노가 많아야 돼. 자본가는 어디야? 도시가 발전해야 되고, 이 농노들이 어떻게 해요? 노동자로 전환돼야 되죠? 노동자가 많을수록. 그래서 이들은 서로 갈등해. 봉건규정은 농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자본가들은 농촌을 파괴해서 농노들을 도시로 끌어들여서 노동자로 전환하려고 해요. 이런 갈등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똑똑한 봉건규정이 사회주의를 봤어. 그래서 이렇게 와. 봉건영주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노동자들아, 자본가들이 너희를, 그죠? 착취해서 비인간적으로 도시에서, 그죠? 빈곤과 병에 고통받고 있잖아. 우리 영토, 그죠? 우리 영지로 돌아오면 가족처럼 잘해줄게, 이런 거. 다시 말해서 봉건 영주가 자본가들을 공격하면서 영지죠, 영지 장원에서 우리 귀족과 농노들이 사회주의 공동체를 만들자. 사회주의 공동체를 만들 테니 어떻게? 도시의 노동자들이여 어떻게?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 이게 봉건적 사회주의야. 무슨 말 알겠죠? 이해 가요? 봉건적 사회주의라는 게. 봉건 영주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거야. 왜? 계급적으로 봉건 영주는
자본가하고 대립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급 갈등에는 계급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계급 내 갈등이 있고 심지어 지배 계급 내의 갈등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봉건사회주의는 지배 계급인 봉건 영주와 자본가, 구지배 계급과 신지배 계급 간의 갈등을 말해주는 게 이게 봉건사회주의. 이게 다 관념론조야고요. 독일 이데올로기에도 이런 거를 비판했는데 이 책은 검열 때문에 막스 생전에 출판되지 못하고 1932년에 출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1932년에 출판됐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자, 막스의 저작 중에 막스의 저작 중에 1917년 러시아 혁명 전에 발표되지 못한 책들이 있어. 발표되지 못한 저작들이 많다 이거야. 뭐야? 레닌이 읽어보지 못했지? 레닌이 어때? 레닌이 읽어보지 못한, 심지어 듣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책들이 발견이 돼. 그 책, 이러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 청년 시대를 쓴 거예요, 주로. 독일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파리노트, 어제 말한 거, 정치경제 철학수고죠? 정치경제학수고. 파리노트라고 하는 파리노트. 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발견인데, 이러한 청년 시절의 저작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적 성장을 반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사상적 성장을 반영하다 보니까 어때? 자본론보다는 어때? 덜 도식적이야. 덜 도식적. 무슨 말이냐면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인간주의적, 다시 말해서 포이에르바흐죠. 포이에르바흐의 영향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러한 책들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발견이 되고 소련 공산당이 이 책들을 수집을 한다. 그런데 이 책들 일부를 소련 공산당이 출판을 안 시켜. 의도적으로 출판을 안 시킨다. 출판을 안 함. 일반인이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읽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레닌과 스탈린이 막스 사상을 집대성한 거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잖아. 총 집대성했다고 주장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레닌과 스탈린이 읽지 못한 막스 책들이 발견되면 레닌과 스탈린이 사상을 총 집대성했다는 말이 어때? 성립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소련에서 이거를 출판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스탈린
스탈린 사후에 일부 출판이 돼요. 혹은 그렇다고 해서 소련에서 널리 읽지 못하고 유럽에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부리죠. 조선이나 중국 특히 이런 데서도 그 막스의 체계적인 그죠? 체계적인 저작은 교과서지만 일부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청년 시절 책들은 대중에게 잘 공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중한테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막스가 생각한 건 인간 해방이란 말이야. 포이에르바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인간 해방인데 이 인간 해방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에서 이 인간 해방은 착취해야만 그죠? 착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배계급. 자본과 경쟁이죠, 그죠? 자본과 경쟁해야 되잖아. 자본과의 경쟁이죠, 이런 문제. 그래서 피지배 계급도 해방의 대상이란 말이야. 인간 해방. 이런 말이 좀 어때요? 계급 투쟁에서 한참 싸우는데 자본가와 한참 싸우는데 어때요? 자본가도 해방의 대상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김이 빠지겠죠? 라고 하면 싸움에 김이 빠진다. 즉 계급적 특성이 줄어드는 계급 적대성이 줄어든다. 계급 적대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이런 초기의 저작들이 사회주의가에서 의도적으로 널리 읽혀지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러면 우리 박건영 동지 읽어봅시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이름일단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모색하였는데 이를 위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국외혁명과 나아가 유럽혁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혁명주의들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파리부터 브뤼셀까지 교류를 쑥 펴온 은밀하고 음모가적인 의인동맹을 인위적이고 불용적인 혁명조직으로 변화시키자 했다. 마침 런던의 의인동맹 지도부 역시 조직 대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의인동맹에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네.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학자예요? 연구자예요? 막스 엥겔스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계속 투쟁한 사람이라 그랬죠? 막스 대학교 때도 데모했고 대학교 졸업하고 라인신문에 있어도 라인신문 편집장만 한 게 아니라 최소 몇천 명 단위의 데모를 지도했다 그랬죠. 투쟁한 사람이야, 투쟁. 실제 혁명 운동했단 말이야. 혁명 운동에 종사했단 말이야. 요즘에 뭐 어때요? 자기가 막스주의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어때? 연구만 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연구만 할 거야, 사회주의자라서. 연구만 하는 사회주의자. 연구만 하는 사회주의자가 사회주의자예요? 연구만 하는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자야? 박건영 동지. 사회주의자는 연구만 해도 되나? 연구만 해도 사회주의자야? 학교 다닐 때 30년 된 때부터
지금도 명쾌하게 잘 이게 사회주의가 뭔가라는 거니까 사실은 그 지금 조금 잡히는데 한참 동안 사회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자, 아까 보면 또 인간의 방도 보면은 아까 들어보니까 인간의 방은 무조건 이제 근데 만약에 계급에서 대립이 있는데 만약에 지배계급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사람들의 해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인간 해방의 문제가 사회주의 문제가 자, 사회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행태상으로 중요한 게 사회주의는 어때? 이론과 실천이 통일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회주의를 공부하면은 사회주의 텍스트에 뭐라 그러냐면 자, 사회주의 텍스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회주의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잖아요. 그죠? 사회주의 텍스트에 사회주의 연구를 한다고 써 있어요.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고 써 있어요. 사회주의는 그거를 공부하고 운동하는 걸 사회주의라고 그래. 연구하는 걸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천 활동하지 않고 사회주의 연구만 한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그냥 사회주의를 학습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 좀 어려워요? 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를 학습하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야.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학습하면 실천하는 사람.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해. 자, 종교학자가 있어. 종교학자. 이 종교학자는 기독교도 공부하고 불교도 공부하고 이슬람도 공부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야, 불교 신자야, 이슬람 신자야. 어느 한 종교만 가지고 이 세계를 갈 수도 있고 무종교자도 이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공부하는 것과 어떤 사상을 신념으로 수용하는 것은 다르고, 특히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이론 내용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어. 실천 안 하는 사회주의는 그냥 사회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이야. 텍스트 공부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스탈린을 공부를 많이 했어. 스탈린 책을. 나는 스탈린 주자야 그래. 스탈린 책을 공부 많이 해서 스탈린을 연구해가지고 스탈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은 스탈린주의자인가? 아니에요. 스탈린주의자는 스탈린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실천하는 거. 왜냐면은 다른 학문과 달리 스탈린주의다, 막스주의다 이러한 유물론적 사상은 사상 자체에 실천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막스 엥겔스는 사회주의를 공부한 사람이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항상 그 실천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생 때부터. 그래서 여기 벨기에 와서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실천의 기본 내용은 뭐냐면은 가장 낮은 수준의 뭐겠어요? 실천의 가장 낮은 수준의 실천. 이거는 선전선동화, 선전선동. 선전과 선동. 이게 가장 낮은 차원이야. 그 다음에 좀 나가면 정치적 대중조직을 조직하는 거야. 대중조직을 조직하라. 그죠? 높은 수수로 가면은 혁명조직을 조직하는 거죠? 혁명조직을 만드는 거. 이런 사람들이 혁명가야. 아예 선전선동이 가장 낮은 차원이야. 그 다음에 막스는 어때? 이런 선전선동은 기본으로 하고 항상 정치적 대중조직과 혁명조직. 목표는 혁명조직이야. 혁명조직을 만들고 목표 사람들,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정치적 대중조직을 만든다. 항상 이걸 평생 동안 고민하면서 막스 엥겔스는 살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독일 3인당에 개입했다 그랬죠? 독일 3인당에 개입.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유럽혁명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 뭐가 있다라서 바로 파리에 추방자 동맹. 추방자 동맹을 뭐라 그랬죠? 무법자 동맹이라 그랬죠? 똑같은 말이야. 무법자 동맹. 그리고 이것이 의인 동맹과 정의자 동맹으로 발전했다 그랬죠? 정의자 동맹.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파리에 있다가 조직이 하도 자익 맹동주의자들이 하도 봉기 일으켜 조직이 위기에 빠져가지고 지도부들이 어디로? 런던으로 망명했다 그랬죠? 런던에서 망명했는데 바로 영국에 체류하던, 그죠? 영국에 체류하던 엥겔스. 엥겔스가 영국 맨체스터에 공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엥겔스가 어때요? 영국의 노동조합 정치 활동가. 영국의 노동조합 정치 활동가는 주로 뭐했냐면 투표권 확대 운동을 했어. 영국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일찍 도입됐기 때문에 투표권 확대를 중심으로 한 거야. 이걸 차티스트, 투표권, 차티스트들의 소개로 엥겔스가 이 의인동맹, 정의자 동맹을 만났고, 엥겔스가 만났으니까 당연히 마르크스도 만났겠죠? 그렇게 돼서 의인동맹에 개입을 하고, 의인동맹은 어떻게 따랐어요? 조직계에서 내분이 생겼다 그랬죠? 어떤 내분? 카르 셔퍼와 바이틀링. 바이틀링은 끄떡하면 뭐야? 봉기하자는 거죠? 봉기. 그죠? 준비 안 된 봉기를 주장해서 어떻게 조직이 위기에 빠졌어. 조직이 위기. 여기에 칼 샤퍼라는 사람이 불만이 많다 그랬죠? 근데 자기가 이론이 부족하니까 칼 샤퍼가 바로 막스주의자, 그죠? 칼 샤퍼가 이 바이팅을 견제하기 위해서 막스파를 의인동맹, 정의자동맹에 끌어들였다 그랬죠? 유입시켰다. 그래서 이런 정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약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실천도 있었다. 사실 되게 어렵고 쉽지 않은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이 당시에는 수공업자들이 그런 공산주의, 공동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고 같이 산다. 공산주의가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거 우리 이양국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